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인식과 현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식의 문제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는 원효대사의 해골물 설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설화는 백제가 멸망한 이듬해인 661년의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승려인 원효대사는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고 당항성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이 당시의 당나라 유학은 오늘날 미국에 유학하여서 박사학위를 따오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당항성은 삼국시대 당시 당나라로 향하던 배의 출발지로 대당나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항성은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인근입니다. 길을 가던 중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자 두 사람은 한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동굴 속에서 한참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물을 찾던 원효는 캄캄한 중에 손을 더듬던 중에 그릇에 담긴 물을 발견합니다. 원효는 그 물을 달게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원효는 자신이 잠든 곳이 오래되어서 반쯤 무너진 무덤이며 자기가 마신 물은 그 무덤 속 해골에 고인 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제 무령왕의 무덤 양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백제 지역의 무덤 중에는 당나라의 양식을 본뜬 벽돌로 쌓아 올린 전축분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방과 같은 묘실이 있는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이 토악질을 하던 원효대사는 그 순간 섬광과 같은 통찰을 통해서 일체 유심조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조화구나. 어젯밤에는 감로수와 같았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토악질을 일으키는구나. 어젯밤과 오늘 아침 이 물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인식이 변하니 이 물이 감로수도 되었다가 구토를 일으키는 썩은 물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이 모든 것은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 현상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의 인식이 바뀜으로써 현상이 영향을 받는다.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일으키는 조화로구나 하는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 자리에서 원효대사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합니다. 원효대사는 우리나라 고성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삼국통일 전후에 활동했던 원효는 이 성골이나 진골 출신이 아닌 육두품 출신이라는 신분적인 제약이 있었고 이 당나라 유학을 포기했으면서도 이 요새로 치면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가 아닌 국내 박사학위로 사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원효대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요석공주와의 설화입니다. 요석공주는 태종무효랑 즉 김춘추와 보희 부인의 딸로서 김험운의 부인이었다가 다시 원효의 아내가 되었고 화한계의 제자인 설총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이 보희 부인은 오줌을 넣어서 서라불에 홍수를 일으킨 꿈으로 유명한 김유신의 누이 동생입니다. 원효대사가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겠는가? 내가 하늘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태종이 이 노래를 듣고 이 스님은 필히 귀부인을 얻어서 귀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태종무효랑이 원효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는 사실로 추측해 보면은 요석공주의 남편인 김허문이 전사한 이후에 태종무효랑의 집권기인 655년에서 660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 원효는 40세 전후의 나이였습니다. 이때 요석궁에는 남편 김헌문이 죽어서 과부가 된 공주가 있었습니다.
태종이 신하들에게 원효를 찾아서 요습궁으로 데려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관리들이 원효를 요습궁에 데리고 가려고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원효는 일부러 물에 빠져서 옷을 적셔버립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원효를 요습궁에 데리고 가서 옷을 말리도록 하고 그곳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공주가 태기가 있더니 설총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슬하에서 보이듯이 요습궁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집의 이름, 즉 태코를 지은 것입니다. 신라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등 여왕을 3명이나 배출한 나라입니다. 중국적 사료에 보면 신라에서는 시장에서 모든 부녀자가 사고 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경문왕의 누이인 단장공주는 사찰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는 등 당시의 절에 불사를 크게 일으킨 기록에는 여성들이 재물을 희사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신라에서 여성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의 이름인 태코에도 여성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의 김진사댁 하는 이 태코에 신라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인 정창원에는 자초랑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신라의 모전이 있습니다. 모전은 요새 말로 양탄자입니다. 이 양탄자는 유목민의 생활도구입니다. 이 자초랑은 신라 여성의 이름입니다. 자초랑댁 모전은 자초랑집에서 생산한 양탄자라는 뜻입니다. 김유신의 집안 역시 제매정댁이라는 태코로 알려져 있는데 제매 부인의 이름을 태코로 사용한 것입니다. 집안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모계 개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춘추와 문명왕후 아래에서 태어난 고타소랑은 문무왕의 여동생으로 지금의 거창 일대인 고타를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고타소랑은 지금의 합천인 대야성의 성주 김품석의 부인이었습니다. 당시 김춘추의 나이가 38살이었으니까 김품석 부부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오빠인 문무왕이 16세였으니 고타소랑은 많아야 15세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 김품석이 불륜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김품석은 마음 내키는 대로 부하들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하던 대로 부하 거밀의 미색이 뛰어난 아내를 또 강제로 취합니다. 이에 원한을 품은 거밀은 백제의 장군인 부여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할 때 성안에서 백제군과 내응하여서 결국 김품석 부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맙니다.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충격을 받아서 큰 기둥에 기대어서서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누가 지나가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딸의 죽음에 깊은 원한을 가진 김춘추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원병을 청해서 결국은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문무왕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승리한 후에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화를 내기를 너희 아비가 나의 누이를 억울하게 죽여서 옥중에 묻은 적이 있다. 그 일은 나에게 20년 동안이나 마음 아픈 일이었다 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사의 숱한 불륜 중에서 이처럼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뒤바꿔 놓은 불륜도 드물 것입니다. 이 불륜 사건이 삼국 간의 전쟁을 촉발하고 결국 백제가 멸망함으로써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통해 유학을 떠난 원효대사는 길 한가운데서 일체유심조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인식이 어떻게 현상을 지배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